지금은 선생님께서 의대 교수이시고 그리고 또 작가로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 얘기는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어른이 커서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이라는 아동 보호 단체의 홍보대사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었을 때 상처받는 100가지 말 상처라는 캠페인으로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중에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하셨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 말들이 생각보다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다르고 저같이 우울하고 예민한 성정의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예민하게 각인되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던 거죠. 사교육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릴 때 하셨던 어떤 활동 중에서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근데 딱 하나, 공부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저 어렸을 때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깜짝 놀랄 분을 모셨는데요. 글 쓰는 의사로 유명하신 남궁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사교육비가 29조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통계적 현실 속에서 솔직히 사교육은 돈을 쓰레기통에 넣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어릴 적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사교육이 저에게는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꽤 교육열이 높은 8학군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네. 평범한 8학군 학생처럼 학원 다니고 또 과외 알아보고 또 학원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보냈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할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공부를 계속 주입당한 탓에 공부가 너무 괴롭고 혐오스러울 정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네. 그 사교육이 헛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런 게 뒷받침이 됐으니까 의사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는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니까 사실 갈등이 더 있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넌 뭐하니? 사실 성적을 잘 못 받아오는 학생을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고 네. 공부가 혐오스럽고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동기도 특별히 있지 않았고 그냥 혐오스러운데 해야 한다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내신이 저에게는 너무 안 맞았어요. 시험의 유형과 그 본질이 제 뇌로는 이거를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없는 시험이었더라고요. 변별력을 위해서 네. 교과서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안을 채우게 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테스트를 해서 그 플래시 메모리가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성적을 높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 뇌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계속 고만고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계속 갈등했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2 말에 제가 약간 각성을 했어요. 네. 공부를 잘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그전에는 어머니가 너무 강압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멋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고2 말에 갑자기 각성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멋있어 보였고 그때 스스로 공부를 하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사실 수능을 중점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수능은 내신처럼 빈칸 넣기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조를 파악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 수능이더라고요. 이 시험의 형태를 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거는 승산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말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비로소 모든 사교육을 다 끊어주셨어요. 하나도 안 다녔습니다. 자율로 공부를 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이 혐오의 말들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날개를 다른 것처럼 성적이 진짜로 수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공부를 못했던 기억만 있어서 얘가 벼락치기 해서 수능 대박 나서 갔잖아. 이게 수능 대박 이미지가 너무 세서 네네. 저희 고등학교 약간 레전드가 돼가지고 진짜요? 5년 동안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걸 배워서 너희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가 부전처럼 내려왔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등이었는데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교 등수가 2자리 이내로 간 적이 없었어요. 네, 그냥 3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등 이상이었어요, 항상. 수능을 전국 몇백 등 했어요.
레전드란 말이 나올만 하네요. 네, 네네. 일반고에서 수능 한 방에 현역으로 정시로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레전드였어요, 당시. 지금은 선생님께서 의대 교수이시고 그리고 또 작가로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 얘기는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적으로 영향력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어른이 커서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아동 보호 단체의 홍보대사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했던 페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었을 때 상처받는 100가지 말 상처라는 캠페인으로 네. 아이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100가지 말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알 거예요. 제가 안 들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중에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하셨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 말들이 생각보다 쉽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책임져야 되니까 형이 대신 맞자.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옆집 누구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넌 왜 안 하니? 옆집 아이는 뭘 한다더라. 근데 너는 왜 못하니? 나 어릴 때는 1등만 했어. 너 같은 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잘못될까봐 그랬다고 하셨는데 네. 한 번도 긍정적인 말씀 안 하셨어요. 우와, 이렇게 성적이 올랐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를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더 못하니?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무가치하구나. 너의 미래는 아주 어둡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많이 했던 말이 너는 거지가 될 거다. 자, 길에 저기 있는 사람 있지? 넌 저렇게 될 거다. 딱 이 성적이 그렇게 될 거다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그게 있어요. 제 뇌 한켠에 아주 나는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있게 돼요. 그것들이 흔히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걱정되면 할 수 있는 말인데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부정적인 말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럼 그 경험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내 아이를 키우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너무 당연하고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을 때려서 키우던 세대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학원 가도 때리고 학교 가도 때리고 맞아요. 집에 와도 때리고 그래서 학교 가서 맞았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은 좋은 선생님이다 이러시고 아 그러면은 어차피 맞아야 되는 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때리면 그게 평생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몸에 안 닿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폭력의 기억은 없애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네. 2번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자. 당장의 성과를 보기 마련이에요. 네. 당장 성적이 왜 안 좋니? 너 왜 학교 지각을 해? 너 왜 이걸 다 못 먹어? 이렇게 당장의 성과를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인이 될까를 멀리 봐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세이브 더 칠드런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단기간 성과 중요하고 물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최대한 단기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지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아이를 키우자 이런 것들이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악역을 자처하시는 게 사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른이 돼서 이해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는 아직도 좀 남아있으신가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이해를 했을 뿐이지 네. 그 시절이 저에게 나빴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 제 성정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제 글들이 보면 상당히 우울하고 제 성정 자체가 조금 예민하고 우울한 성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마다 다르고 저같이 우울하고 예민한 성정의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예민하게 각인되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 버려. 제가 힘듦을 호소하거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의 투정인 거죠. 부모님은 들리지가 않아요. 아, 빼를 내는구나. 놀고 싶구나. 아, 왜 말을 안 듣지? 정말 진지하게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거를 전혀 듣질 않았어요. 대화가 저는 안 통하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절망적이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행히 군대가 좀 많고 각성을 해서 대학에 갈 수는 있었지만 고2가 될 때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암울함과 내 편이 없음과 나를 지켜줄 거는 내 이불밖에 없구나 해서 제가 이불에 이름 붙여놓고 나 왔어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날 해치지 않아. 그러면 거기 오래 들어있다고 또 때리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말 들었을 때 괴로움과 힘듦이 남아있죠. 아까 전에 사교육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릴 때 하셨던 활동 중에서 그렇게 각성하고서 바로 공부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근데 딱 하나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었어요.
네. 특히 어머니가 너 글자를 해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항상 뭐 하나 보면은 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밤마다 한두 명 있어요. 네. 항상 책 읽는 애들. 활자면 다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거의 초등학교 때 다 읽었고 나중에는 읽을 게 없어서 세로 글씨까지 다 읽고 그때 한자 써진 신문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자는 모르니까 한자 빼놓고 읽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활자를 많이 읽었었는데 다양한 독서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오히려 사교육을 시작하고 내신 하면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그 틈틈이 시험 끝났다 그러면 책을 읽어야지 해서 이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막판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수능 준비하는데요? 네. 사실상 수능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승리하는 시험 같은 거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네네. 일단 그 많은 범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체로 이 수능이라는 시험 안에 답이 다 있고 그 답이 대체로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이해를 잘 하려면 내가 그 맥락을 파악해서 그 훈련인데 네. 그게 독서에 자연스럽게 다 되어 있어요. 언어 되게 잘하셨겠어요. 네, 언어 잘했어요. 책만 읽은 애들이 언어를 잘해요. 네,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언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잘해요. 맞아요. 독서를 많이 한 게 사실상 이 일발 역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재밌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공부의 진짜 의미 뭘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는 아이들을 평가하는 툴이었어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공부가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저에게 공부의 진짜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가장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일단 놀이의 영역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공부란 놀이 자체는 발전하고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인 거거든요. 전 지금 의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학회에 가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구조적으로 하나의 학문을 머릿속에서 완성해 둔 다음에 그 완성된 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인간의 지식들을 늘려나가는 범주예요. 지적으로 깨우침을 얻는 게 가장 재밌는 유입니다. 요즘은 정말 어디 자리에 있고 누구 만나다가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논문 읽고 싶다. 진짜요? 네, 새로운 책 읽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불과 3달 전에 의학 교양서를 냈어요. 네. 근데 의학 교양서가 모든 의학의 범위를 제 나름대로 작가의 언어로 총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내과학 중에서도 순환기학, 호흡기학 이런 식으로 모든 의과대학의 학문을 다시 총정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쓴다고 학생 때 배웠던 모든 걸 다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이미 공부를 했음에도 새로운 게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학생들처럼 1년 동안 의대 텍스트를 다 읽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학문에 빗대서 써야 되잖아요. 의대 교과서는 제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과학 교양서를 1년 동안 읽었어요. 유명하다는 거 안 유명하다는 거 불후의 고전들 이런 것들 다 읽으니까 와 진짜 천재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어요. 프로이트 진짜 천재였다. 아인슈타인이 우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런 거를 이해가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공부란 끝없이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주어진 모든 취미 중에 진짜 죽을 때까지 원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유의이자 인류의 진보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감화가 되는데 이 생각 드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공부의 재미를 느끼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근데 뭐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근데 아이들이 그나마 공부에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스스로 흥미를 붙이는 공부가 가장 재밌고 그거는 말려도 끊임없이 해요. 근데 저에게는 흥미를 계속 주는 새로운 공부가 독서였거든요. 이거를 주고 스스로 익혀봐, 스스로 알아내봐, 스스로 이해해봐.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이해할 거야 라고 도전하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저는 세상에 호기심이 많았고 항상 뭔가를 알고 싶은 아이였고 그것들이 책에 있어서 저는 그 책들을 계속 꾸준히 봐왔는데 글쎄요, 호기심이 없는 아이에게 호기심을 억지로 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고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걸 발견하는 기쁨을 준다면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학교에 가면은 네가 배워야 할 거는 여기까지야. 뒤는 안 알려줘요.
여기까지면 진도에 충분해. 내지는 이건 진도니까 알아야 해 이랬거든요. 근데 세상 지식이 그렇게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절되지 않아요. 세상 지식은 체계화돼 있고 내가 알아야 될 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게 책에 가감 없이 분절 없이 구조를 가지고 다 적혀 있었어요. 전 그래서 교과서는 너무너무 싫었고 지식의 한계가 없는 책이 좋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태어난 김에 수학 공부라는 책의 추천사를 쓰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책이 어릴 때 나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고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어릴 때 그 과학 좋아하는 똘똘한 아이 있죠. 수 좋아하고. 근데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는 책을 정말 몽땅 털어서 다 읽었는데 네. 제 수준에 맞는 책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고등학생 이상 혹은 어른들이 읽어야 할 그런 책들을 읽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똑똑한 아이는 아니어서 그 어른들이 읽는 책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어서 이해가 갈 때까지 읽었거든요. 네네. 1년, 2년 지나니까 그제서야 그 책이 이해가 갔어요. 정말 닳도록 봤던 기하학책, 수학책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허들이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읽어야 하는. 네네. 그런데 이번 책을 봤더니 일단 그림이 많고 난이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린 나에게 그 책 대신에 이걸 줬으면은 훨씬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사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의대 관심 많잖아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이 정말 필수고 잘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수학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 의대 가면 수학 안 쓰지 않아? 뭐 의대 가면은 영어랑 암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되게 많거든요. 네. 선생님이 실제 경험해보셨으니까 어떤가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긁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대에 가서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수학이 과학의 애초에 언어예요. 맞아요. 예, 국어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듯이 수학도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과학을 다룰 때 기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도 어쨌든 통계학도 나오고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사람이 어떻다를 판단할 때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고 그 다음에 과학의 언어를 주는 학문이라서 수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이 책이 난이도가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죠. 완전 쉬운 거. 예,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책이어서 아마 진짜 수학머리가 없다고 해도 이 책 정도까지는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이 영역이 확장이 돼서 꽤나 심화 과정까지 다루거든요. 그렇죠. 고등과정을 그래서- 벗어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대수나 기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도 좋지만 이미 이걸 다 이해한 학생도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크고 자세한 그림으로 네. 접근해서 한번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선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애초에 학문 자체에 근본은 반복이에요. 같은 내용을 딱 한 번만 봐서 어차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의대 소속으로 있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읽어야만 계속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그때마다 같은 교과서를 보지 않아요. 다른 교과서를 계속 보면서 환기하면서 지식을 총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는 친구부터 이것들을 애매하게 알거나 완전히 다 이해한 친구들도 어떤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그림으로 친절한 설명으로 이 기하와 대수를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챕터 끝마다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메시지가 혹시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릴게요. 공부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겁니다. 전 그냥 지금도 달려가서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지식을 알아간다는 건 그만큼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저 어렸을 때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저를 압박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시면서 학습을 시켜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대신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